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익한 약사입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리 크리스마스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즐거운, 한 해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리고 연말에 또 잘 지내시기 바라고요. 어차피 리더님들은 어차피 회계연도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꾸준히 더 성장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은 배설계인데요. 화면 공유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신가요? 잘 보이신가요? 예,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배설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 요즘 내일부터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질 텐데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화장실 가는 일이 잦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분이 됐든 여성분이 됐든 화장실 가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전립선이 소변이 나오는 것을 방해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남성으로서의 어떤 뭐 자존감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여러 불편한 증상은 또 질병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뇨기과에서 원장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변이 너무 쫄쫄쫄 나와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0대부터서는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소변에 문제가 있으시면 여러 가지 비뇨기 질환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질환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항상 미리미리 남자들은 40대지만 여성분들은 30대 이후부터는 좀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 않고 배뇨에 불편 증상이 일어나는 거, 긴방뇨라든지 빈뇨라든지 잔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두 번째 남성들 같은 경우에 이것이 전립선과 전립선 비대증에 관련된 증상이 아닌가 의심을 한번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있느냐? 노화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개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영양요법을 하고 습관을 개선한다라면 충분히 완만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배설계에서 중요한 게 소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대변과 소변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배설 관련해서 시너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미네랄, 대표적인 미네랄이 어떻게 보면 마그네슘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계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고, 의외로 이런 부분이 근육을 많이 키워줘야지 개선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실금이나 이런 거 왔을 때 케겔 운동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성들도 케겔 운동과 비슷하게 소변을 조금 참아보고 습관적으로 배뇨를 하는 그런 것을 운동을 했을 때 개선이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걸 한번 기억을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뇨에 관련된 불편한 증상들이 뭐가 있냐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잔뇨감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빈뇨라든지 왜 그러냐면 시원하게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겨울철에 더 많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땀으로 배출되고 내가 알게 모르게 증발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나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활동량이 적고 땀에 배출이 적기 때문에 화장실을 좀 일찍 일찍 가고 빨리빨리 자주자주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성이 됐든 그런 긴장감이 됐든 이것 때문에 갑자기 소변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방광에서 가득 찼을 때 화장실을 가고 싶어야 하는데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가고 싶은 생각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화장실에 갔지만 소변은 적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잔뇨감을 느끼게 되면서 계속해서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불편함을 야기하는 거죠. 그런 게 낮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야간에도 있게 되면서 서서히 불편한 증상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관략근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의 방광 앞에는 방광은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전신을 돌면서 배출해야 될 안 좋은 물질들이라든지 수분이라든지 이걸 적당량을 탱크에 소변으로 모아두고 있다가
이런 부분이 수도꼭지에 의해서 딱 열리면 화장실에 가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탱크에 저장했던 소변이 나오기 전에 이 수도꼭지가 꽉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압력에 의해서 이 수도꼭지가 헐거워지면서 술술술 새는 게 요실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침을 한다든지 힘을 조금만 쓴다 하든지 긴장을 하게 되면 조금 삐져나오게 되는 게 바로 요실금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실금은 또 수도꼭지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를 어떻게 하냐? 꽉 잡을 수 있는 관략근의 강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쾌겔 운동이 됐다든지 소변에 힘을 좀 주면서 그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근육을 키운다는 건 또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운동과 단백질 보충이라든지 아미노산의 섭취를 해야지만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출산을 하게 되면 여성분들 출산하게 되면 계속 쉽게 생기는 질병 중에 하나가 요실금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 중에서도 출산하고 나서 요실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은근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과 콜라겐과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 개선이 빠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꼭 드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게 크게 보면은 단백질이고요. 조금 요실금에 좀 도움이 되려면 콜라겐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얼굴만 생각해서 콜라겐을 드시는 게 아니라 요실금이라든지 혈압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콜라겐을 섭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우리의 병과 연결성이 보면은 지금 남성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다 통합적으로 뭐 과민성 방광이라든지 신경인성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뇌혈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의 신경이 파괴돼서 이런 것들이 증상이 일어나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전립선 비대증을 빼놓고 나머지 것들을 보게 되면 신경계 문제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의 척추신경은 소변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척수신경은 소변을 배출하는 담당을 합니다. 이 두 개의 신경이 뇌신경과 연관돼 가지고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의 소변 보는 게 정상화가 돼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소변이 꽉 차지도 않았는데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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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수도꼭지 열어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는 게 절박뇨라든지 그런 현상들이 되고요. 시원하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잔뇨감이라든지 빈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게 무엇이냐면 마그네슘과 태아닌과 비타민 B12 같은 여러 가지 소량의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변 보는데 불편하다 했을 때 전체적인 것을 틀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요실금에 뿐만 아니라 잔뇨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경우에는 방광에서 뭐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요. 300 정도, 300cc 정도의 방광을 소변을 채웠을 때 그때 요이라고 해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정을방뇨에 같은 경우에는 100cc에서 200cc만 차더라도 방광에서 덜 찼는데도 압박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남성들 같은 경우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오면 방광을 자극할 수도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오면 전립선이 이쪽 부분에 있는데 소변을 보고자 하는데 또 너무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에서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관략근이 수도꼭지가 약해지게 되면 절박뇨라든지 요실금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만 단순하게 해서는 이게 개선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신경계라든지 그다음에 단백질, 콜라겐의 섭취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이제 전립선과 전립선 비대증 대표적인 게 요즘에 무시하고 수월하게 어떻게 보면 얘기를 안 하고 싶어 가지고 넘어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립선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가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50대 50%, 60대 60%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통계에 따르면 50대에서 74% 정도 돼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먹는 거, 즉 식생활과 생활 습관, 앉아 있는 것들, 운동이 부족한 것들, 그리고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전립선 비대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추세가 점점 바뀌게 되면 40대에서도 50% 정도가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됐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50대에 급격한 증가가 되고 60대의 대부분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전립선에 대해서 젊은 층들에서 불편함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노화에 의해서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만 최근에는 서양식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복부 비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다음에 복부 비만에서 나오는 염증성 물질이 전립선의 비대를 촉진하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서양식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서양식에 대해서 이런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대표적인 게 오메가3하고 그다음에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미래를 위해서 먹어야 될 것은 파이토케미칼, 식물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전립선에 좋은 게 무엇들이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파이토케미칼, 식물에서 추출된 영양소들이 대부분 그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 예를 들어 보면요. 소팔메토도 어떻게 보면 파이토케미칼 중에 하나죠. 식물에서 추출된 겁니다. 그다음에 호박씨 추출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라이코펜이나 이런 것도 다 전립선에 좋은 건데 다 파이토케미칼 식물에서 추출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파이토에 대해서 식물에서 추출되는 콜레스테롤 같은 거, 시토스테롤 같은 경우에도 모두 다 식물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 식물에서 추출된 모든 성분들이 전립선에 좋다는 얘기고 반대로 얘기하면 최근 젊은 사람들이 전립선에 좋은 어, 식물성 영양 성분을 많이 섭취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양소로 섭취를 해야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면요. 노화, 산화가 굉장히 문제예요. 산화적 스트레스. 우리가 말하는 이게 산화적 스트레스란 것은 뭐냐면, 산화 물질, 뭐 이런 거. 우리가 항산화제를 먹는 이유가 바로 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노화하고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 변화로 인해서 전립선의 크기가 원래는 20g 정도 돼야 되는데 40g 정도 이렇게 커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크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약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커지는 것은 이미 노화에 의해서 커지는 거고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약을 먹으면 20% 정도의 크기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40g이 됐을 때 20g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 32g 정도까지 되는데 그래도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불편한 증상은 계속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립선 비대증 약을 먹기 전에도 또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증상이 나오기 전에 이게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게 소팔메토라든지 뭐 호박씨라든지 아연이라든지 그다음에 라이코펜 같은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팔메토 먹는 게 아직 나는 젊은데 이걸 어떻게 먹어? 라고 했을 때 적어도 식물 비타민 같은 파이토케미칼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인데 이게 DHT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해서 이게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테스토론이 변화된 게 DHT입니다. 그러면 DHT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전립선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전립선을 크게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피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피에 영향을 미쳐서 탈모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30대, 40대 갑자기 정수리 쪽이라든지 이쪽에 머리가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 탈모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내 전립선은 이미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비대가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머리는 풍성하긴 하겠는데 최근에 눈썹 길이가 길어지네 아니면 코털이 좀 삐져나오네 이런 경우가 남성분들 중에 있어요. 그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DHT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DHT는 머리에 작용하면 탈모를 일으키고요. 눈썹과 코털에 작용을 하면 눈썹 길이가 하나가 길게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코털이 쭉 길게 삐져나오게 됩니다. 즉 코털의 길이와 그다음에 눈썹의 길이가 길어진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전립선 비대증이 진행되고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일찍 먹어도 괜찮은 거거든요. 성호르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팔메토라든지 라이코펜. 라이코펜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식물 영양소에 많이 들어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로 예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 물리적으로 방광에 압력을 줘가지고 소변 보는데 불편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3, 40대뿐만 아니라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살을 좀 빼가지고 복부 비만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복부 비만에서 염증이 증가한다는 게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염증이라는 거는 남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 염이라든지 이런 것에 야기를 시켜서 더 불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노화의 결과이므로 젊었을 때 관리를 시작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비뇨기과 원장님들이 얘기하는 게 조금 늦으면 관리하기 힘들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을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처음에는 소변만 그냥 잘 나오게 하는 약을 처방합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일시방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립선은 계속 켜지고 있는데 내가 그냥 이 요도라든지 이런 거를 평활근이라든지 이런 것에 근육에 영향을 미쳐서 그냥 소변만 수월하게 나오게끔 해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전립선은 붓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뒤에 처방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호르몬적인 요법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사용하는 약을 나중에 쓰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전립선 암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거를 좀 별개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 전립선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의 소변을 담는 탱크에서 이렇게 수도꼭지로 역할을 나가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옆에서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건데요. 이게 점점점 비대해지면서 이런 부분이 좀 막혀버리면 정말 화장실 가고서 소변에서 빨리 소변을 보고 싶은데 한참 있어야지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쉽게 막혀버리기 때문에 잔뇨감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도라든지 방광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증상이 지금 딱 이 시기예요. 찬바람이 불면 더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불었을 때, 나 소변이 너무 자주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소변도 양도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자주 가게 돼,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전립선 비대증은 이미 시작한 거가 아닌가 싶고요. 코털이라든지 눈썹이라든지, 그 다음에 탈모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이미 있으신 분들 중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약국에서 여러 번 보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신 분들이 갑자기 코감기약을 먹게 되면 소변이 완전히 막혀버려서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을 때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 콧물이 나오는 역할이 코에 있는 수도꼭지를 콧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소변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가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도 코감기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코감기약을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회식이나 음주에서 배가 많이 부르게 되면 압박도 가해지지만 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서 소변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에 대한 분비가 조금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맥주나 소주 먹게 되면 화장실 너무 자주 가게 되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소변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술을 먹으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 그 항이뇨 호르몬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 되게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상황에서는 불편한 증상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항이뇨 호르몬 여기 써져 있고요. 항이뇨 호르몬이 조절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소변을 조절을 해주는데 술을 먹으면 이게 조절이 안 돼서 소변량이 많아지고요. 감기약을 먹으면 항콜린 작용에 의해서 소변이 꽉 수도꼭지가 막혀서 화장실은 가고 싶어 죽겠는데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주변에 전립선 비대증이 초기라든지 뭐 이렇게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캐치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이토케미칼과 소팔메토를 좀 시작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케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또 해두면 전립선은 원래는 호두 크기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과 크기로 커지는 거고요. 그 크기가 커지면서 소변이 나오는 물줄기를 꽉 잡아버리기 때문에 소변 보는 게 불편하게 되고요. 전립선 크기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서 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에 뭐 70%가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데 그 상황에 가서 줄이려고 해봤자 안 되는 것이고요. 3, 40대부터 소팔메토나 이런 라이코펜을 섭취하면서 전립선을 좀 보호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식생활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서구에 대한 식생활은 점점점 이것을 가속도화 시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립선이 점점점 비대해지고 불편해지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음주나 카페인 섭취로 이뇨작용을 많이 자극하고 있어요. 소변이 많이 나오게끔 하는 거죠. 우리 커피 마셔도 카페인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는 거 아시죠? 그런 거랑 똑같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분들에게
카페인이 심한 것을 많이 섭취를 하면 방광이 자극돼 가지고 소변에 대해서 불편함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생활 습관까지도 케어를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희 약국에서도 이제 케어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저희 약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음, 이런 거죠. 전립선 비대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섭취하게끔 했는데 그 분이 갑자기 최근에 커피에 맛을 들여가지고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소변 보는데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점점점 이제 소변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반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까지 같이 해야지 내가 먹는 영양요법에 의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이런 체크를 하는 그게 이렇게 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대표적인 것들만 좀 일단 생활에서 알고 있다라면, 내 상황이 지금 어떻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소변 볼 때 꼭 힘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변 보다가 쭉 끊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잔뇨감을 느끼는 경우 이 모두 다 전립선 비대증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빈뇨라든지 요절박뇨라든지 야간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변 보고도 쪽쪽쪽 소변이 딱딱딱 이제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떨어지는 식으로 할 때는 전립선 비대증이 소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거고요. 제가 알 수 있는 포인트는 아까 말했지만 탈모가 시작된다든지 머리가 많이 빠진다든지 눈썹 한 가닥이 길게 튀어나온다든지 코털이 길게 튀어나오는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즉 원인이 되는 DHT가 상당히 내 몸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는 시작을 하시는 게 현명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아까 문진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걸 체크를 하는 거가 마찬가지고요.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고 소변 보는 속도를 측정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병원에서 하는 것들이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는데 이때 만약에 전립선 비대증이 파악이 된다면 이미 늦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약물 치료도 하게 하는데요. 노화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약물 치료를 체크를 해가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단독적인 약물은 실패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알파 차단제라든지 이런 뭐 혈압약하고도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 신경계를 좀 자극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소변을 잘 보게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 역할로 끝나는 겁니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전립선 비대해진 것을 줄이는 역할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신경계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그네슘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아닌을 미리미리 섭취를 하게 되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약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DHT 억제제는 뭐냐면 전립선이 부어 있는 것을 줄이는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10%에서 20% 정도밖에 감소가 안 됩니다. 20% 감소해봤자 아까 제가 계산을 해드렸듯이 40g으로 늘어났던 전립선이 20%인 8g이 줄어들게 된다라면 32g 정도 되고요. 이 또한 전립선 비대증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증상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개선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50대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부터 좀 소팔메토라든지 라이코펜을 섭취하고 마그네슘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수술요법은 될 수 있는 경우 뭐 필요한 경우에는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몸에 대해서 안 좋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요 폐색이라든지 방광결석이라든지 요로 감염이라든지 이렇고 약물 치료로 호전이 안 되는 경우 출혈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최대한 수술을 하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 관리가 50대에서는 늦을 수 있기 때문에 50대도 뭐 늦지는 않았지만 30대, 40대부터는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 배뇨 곤란은 삶의 질이 저하되고요. 그 다음에 젊을 때 관리가 필요하고 약물 치료로 알파 차단제와 베타, 그러니까
DHT의 억제제를 사용하지만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이 약은 이제 소변을 잘 보게끔 하는 거하고 이거는 전립선 비대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두 개를 같이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소변을 보는데 불편함은 계속해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심해서 소변이 조금씩 나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요가 완전히 폐색돼서 소변 보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요실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평생 좀 고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배설계 관리에서 전립선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아연이죠. 이건 영화에서 카사노바 영화에 또는 카사노바 영화라든지 뭐 연극이라든지 계속 등장하는데 이 카사노바는 이쪽에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게 굴입니다. 굴. 굴 내에는 아연과 셀레늄,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꾸준하게 등장하는 이 카사노버가 즐겼던 음식은 굴인데 이 굴이 전립선과 남성 건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굴을 먹었을 때 굴뿐만 아니라 아연을 섭취했을 때 남성들 불임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정자의 양과 정액의 양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만약 남성분들은 굴을 계절 지금 굴철이죠. 굴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평소에는 뭐 아연이라든지 셀레늄,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남성들 건강에 또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미네랄로 따지면 아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라이코펜입니다. 리코펜이라고도 하고요. 파이토케미칼로서 식물 영양소에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아침에 하루에 6알 먹고 있는 그런 식물 영양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라이코펜이 빨간색으로 또는 토마토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토마토의 빨간색이 라이코펜을 나타내는 그런 색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의미하는 그 라이코펜이 파이토케미칼로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요즘에 과추형이라고 전립선 쪽이라든지 비뇨기과에 거의 핫한 의사 선생님인데 이탈리아 남자들은 전립선 질환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토마토를 거의 익혀 먹거나 튀겨 먹거나 아니, 기름에 볶아 먹거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지용성 영양 성분들은 기름에 볶았을 때 이제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탈리아 요리법에 들어가 있는 토마토는 굉장히 라이코펜을 남성들에게 공급하기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남성들은 전립선 질환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반면에 대한민국에는 지금 50% 이상 뭐 거의 70%가 넘어가는데 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식생활이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중에 만약에 전립선에 관련돼서 식물 영양소를 찾는다라면 그게 뭘까라고 한다면 라이코펜이고 또는 리코펜 이런 성분이고 그게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고 천연 비타민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연과 그 다음에 라이코펜과 또 하나는 뭐냐면 베타 시스톨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콜레스테롤인데 식물에서 나오는 콜레스테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섭취를 했을 때 전립선에 대한 세포의 안정화를 나타내 줬고요.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붓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베타 시스토스테롤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인사돌이나 이런 거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사돌이 잇몸의 붓기를 빼는 것처럼 전립선의 붓기를 빼줘요. 그래서 잇몸약을 먹으면 뭐 반대로 전립선이 좀 붓기가 줄어들고요. 예를 들어서 베타시스톨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잇몸의 붓기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팔메토나 이런 부분에 대부분 베타시스토스테롤이 들어있는데 이상하게 소팔메토 먹었더니 잇몸의 붓기가 가라앉았어 라고 한다면 그 전립선이 가라앉는 것처럼 잇몸의 붓기도 가라앉는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립선에는 거의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효능을 인정받은 것이 바로 소팔메토죠. 소팔메토는 실제 어, 5알파 리덕테이즈라고 해가지고 이쪽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DHT를 생성하는 것을 억제해 주는 게 바로 소팔메토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적인 역할도 해주고요. 억제하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전립선에 생기는 염증과 여러 가지 항증식, 암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소팔메토예요. 그래서 좀 연세가 드신 분들만 대부분 소팔메토를 찾기 시작하는데 미리미리 3, 40대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탈모 예방에 소팔메토하고 그다음에 판토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효모라든지 이런 거를 섭취했을 때 탈모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를 제가 써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그 뭐 남성의 전립선에 관련돼만 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토탈적으로 제가 써온 건데요. 노화가 들어가면 산화적 스트레스가 늘어납니다. 산화적 스트레스가 늘어나면서 5알파 리도테지에 의해서 DHT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것이 전립선 비대를 일으켜요. 전립선에 작용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탈모, 머리카락으로 가게 되면 탈모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억제를 해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게 라이코펜과 십자화라든지 엽산 같은 경우요. 그다음에 아연, 셀레늄, 토코페롤, 비타민 CD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이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소팔메토나 이소플라본 같은 경우 감마리놀렌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DHT에 도움이 되면서 전립선 비대증을 조금 억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남성들 탈모로 넘어갔을 때 DHT가 영향을 미쳐서 즉 호르몬적으로 안드로겐 탈모나 이런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탈모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맥주 효모와 비오틴과 아연과 소파메토를 같이 먹게 되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쪽 부분에 전립선 건강과 잇몸 건강은 연결되어 있는 게 베타시소스테롤이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탈적인 전체적인 사진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그림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요법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배출시켜서 소변량을 좀 조절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복부지방을 감소시켜야지만 방광에 대한 압력을 줄여서 계속 소변을 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감기약이라든지 항히스탐, 알레르기 약을 자기가 좀 부작용이 일어나는 알레르기 약이라든지 감기약을 좀 기억을 하시고 있어서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당뇨가 걸린 경우에는 당뇨가 있기 때문에 또는 술을 먹거나 카페인이 있으면 소변을 자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면이 굉장히 잘 지켜져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전에 많은 물을 먹게 되면 수면을 취하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에서 염증 물질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잠자기 전에는 커피라든지 물을 좀 마시는 걸 좀 줄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립선 운동과 규칙적인 배뇨 습관이라고 해서 내가 시간에 맞춰서 배뇨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내 머릿속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빈뇨라든지 절박뇨라든지 이런 걸 좀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욕을 시켜주게 되면 요도 협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30% 적게 발생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좀 날씨가 춥거나 이랬을 때 좌욕이라든지 따뜻한 물로 몸을 담그는 것을 조금 몇 번씩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분도 반신욕이라든지 그다음에 좌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비뇨기에 대한 이렇게 이완 작용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완 작용에 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마그네슘과 태아닌 같은 경우로 내 몸의 안정감을 신경계를 또 조절을 해주는 그런 현명한 방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코펜, 아연, 미네랄과 항산화제 섭취는 전립선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팔메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소변 보는데 또는 남성들 전립선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복합작용을 통해서 전립선이 보호되고 전립선 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생활 관리라든지 운동요법을 통해서 비만도 막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채소라든지 파이토케미칼을 음식으로도 많이 섭취해야 되지만 음식으로 섭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꼭 파이토케미칼을 비타민으로 섭취를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립선 비대증의 불편함을 예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설계 관리에서 이제 이미 첫 번째 제가 세 번째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에서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위장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살짝 배변과 관련돼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영화 광해 보셨죠? 영화 광해에서 매일 메아트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임금님께서 이제 어떤 변을 보는지 항상 확인을 하는 걸로 이제 하루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장내 미생물이 어떤 대부분의 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장 운동에 따라서 장 운동이 너무 빠르게 되면 설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장 운동이 너무 느리게 되면 변비가 되게 됩니다.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변비도 막아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식이섬유를 좀 많이 섭취를 하게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채소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섭취해야 되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섭취하게끔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요. 설사 같은 경우에서는 내 장을 운동을 과하게끔 하게끔 하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변을 어떤 식으로 보았는지 매일 체크하고 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장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또 의미가 없죠. 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 먹었으니까 내일 변이 어떨까? 오늘 하루 안 먹었으니까 내일 변이 어떨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쭉 늘어나는 게 한 일주일, 3, 4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안 먹고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서 발견이 안 되는 데는 한 2주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으니까 다음날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한 달 먹고 나서 판단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SIBO라고 해서 15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에서 유익균들이, 균이라고 해야 되겠죠. 좋은 균들이 아니니까. 균들이 우리가 변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생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원래는 장 상태에서 이쪽에, 쭉 봤을 때 대장에 좋은 균들이, 대장에 균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소장으로 자꾸 자꾸 넘어옵니다. 위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일찍 음식물들을 만나게 되면 이상 발효를 생기게 되고요. 그 이상 발효가 어떤 거를 만드냐면 수소가 많이 생기면 설사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음식물들에서 메탄이 많이 생기면 변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에 있어야 될 균들이 소장으로 위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변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런 경우가 그런 게 되게 되는 거고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점점점 나의 장 상태는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데 점점점 장이 운동이 달팽이처럼 느려지게 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위산의 분비가 적어지게 돼요. 위산의 분비가 적어지면 위에서는 위산이 많이 나와야지 우리가 위산도 효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근데 분해되지 않은 음식이 장으로 넘어가면 이상 발효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화되지 않은 게 마이크로바이옴과 뭐 장내 미생물이 분해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이런 게 이상한 가스들이 이상 발효로 생기면서 복부 팽만감뿐만 아니라 변비와 설사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 효소도 많이 안 나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내 마이크로바이옴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단세 지방산이 됐든지 여러 가지의 신호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라든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에 대해서 운동을 시켜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교감신경이라든지 부교감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장 운동이 잘 안 되는 경우라면 직간접적인 장 마사지를 하는데 직접적인 장 마사지는 내가 따뜻하게 해서 배를 만져주는 거죠. 그래서 배를 만져주면서 장을 마사지해주는 방법이고요. 간접적인 방법은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되면 그쪽에서 나오는 젖산이 됐든지 여러 가지 단세지방산들이 장을 꿈틀꿈틀 움직이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그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단세지방산 때문에 장 운동이 좋아지면서 변이 좋게 나오는 게 바로
장 마사지인데 간접적인 장 마사지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손으로 눌러주는 방법,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서 간접적으로 장 마사지를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변이 조금 느려지기 시작했다든지 빨라지기 시작하면 내 몸에서 효소에 의한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내가 먹은 음식을 효소가 먼저 잘게 쪼개줘서 잘게 쪼개진 것이 장내 미생물들이 분해하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위장이 더부룩 답답할 때도 효소를 드셔야 되겠지만 변비라든지 설사가 있는 분들도 효소를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엔자임이죠. 효소를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은 변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식이섬유 자체가 물을 잡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를 먹게 되면 대장까지 식이섬유가 딱 내려가면 물을 또 잡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변이 수분이 그래서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굉장히 수분이 말라버리면 변이 딱딱해지거든요. 그런 거를 막아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자체가 수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식이섬유 자체가 유익균들의 먹잇감이 돼요. 그래서 이 먹잇감을 통해 가지고 좋은 여러 가지 단세 지방산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비타민 D는 뭐냐면 비타민 D 자체가 유익균들을 도와주는 역할은 하진 않지만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비타민 D는 장내 장 점막을 두텁게 해줘요. 그 다음에 장 세포를 뽀송뽀송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때는 이게 효과를 나타내려면 특히 장누수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 D에 대해서 관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먹고 있으니까 나 비타민 D 먹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 D는 400 IU로서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를 먹고 있어도 비타민 D를 추가로 섭취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메커니즘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시그널이라고 해가지고 신의 체계로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단세지방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장 운동에 도움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식화 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직접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장내 좋은 균이 역할을 합니다. 이 장내 좋은 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식이섬유를 가지고 이걸 분해해서 단세지방산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단세지방산이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에 작용해서 장 운동을 꿈틀꿈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바이오틱스만 먹는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식이섬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이섬유와 단세지방산이 신경계에 작용할 수 있게끔 내 장이 좀 장 점막이 튼튼해야 되니까 비타민 D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케르세틴 같은 식물 영양소가 이 장을 두텁게 해주기 때문에 장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비타민 D와 케르세틴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도 빠지지 않게끔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아까 몇 번씩 살짝 들어갔는데 이제 직접 조명을 써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이 마그네슘은 제가 그냥 썼는데 이 마음을 좀 너그럽게 하는 마그네슘이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너그럽게 해서 좀 안정화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먹으면 좀 마음이 진정되는 안정제 역할도 해주는데 우리 몸에서도 전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그네슘이 고갈되고 반대로 이 스트레스를 잡으려면 마그네슘을 좀 집어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신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의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코티솔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마그네슘이 쫄쫄쫄쫄쫄 빠져나가게 돼요.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의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이 이미 소모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또는 배출도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내 몸 상태가 마그네슘 결핍이 돼요. 마그네슘이 결핍이 되면 내 뇌는 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그네슘은 내 뇌를 안정화시켜 주는 거였는데 내 뇌가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 또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이게 악순환이라는 뜻인데요. 악순환을 정리해 놓은 게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 분비가 증가하면 코티솔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소모하고 배출하고 써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니까 또 스트레스를 더 잘 받게 돼요.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 감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나 마그네슘의 악순환이 되면서 다시 위로 가서 이렇게 쭉쭉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외부적으로 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외부에서 내 몸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생리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에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산화적 스트레스도 스트레스고요.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의 마그네슘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 생리통에도 영향을 미치고 편두통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근데 생리통 약 중에서 여기에 참 가리겠는데 이젠식스나 뭐 이런 것들 요즘 많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탁센 이브라든지 여성들의 생리통 약에 들어가 있는 약들이 대부분 요즘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들어간 이유가 우리 생리하거나 뭐 할 때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반대로 스트레스가 있어서 생기는 생리통이라든지 편두통에 마그네슘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생리통이 심한 분들이라든지 편두통이 좀 많은 분들은 마그네슘을 섭취하면은 조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 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간접적으로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왜 이렇게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냐라고 했을 때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한번 약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알마겔이라고 위장약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마겔이라고 해서 R이라는 것은 알루미늄을 말해요. 마는 마그네슘을 말합니다. 알루미늄은 제산제로 쓰이긴 하는데 변비를 일으켜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제산제로 쓰이기는 하는데 얘는 설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함께 같이 먹게 되면 제산제의 역할은 시너지가 되는데 알루미늄의 부작용과 마그네슘의 부작용을 없애주기 때문에 알마겔로 예전에는 많이 제산제를 썼던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어르신들이 먹는 약 중에 마그밀이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무기 마그네슘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변에서 수분량을 늘려서 변비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마금이래요. 그런 만큼 마그네슘은 약간의 직접적 간접적으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물론 무기마그네슘이 변비에 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유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무기와 유기 이렇게 천연 같은 경우에는 구별하지 않고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우리가 채소를 통해서도 마그네슘 바나나나 이런 거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도 있지만 파이토케미칼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에도 마그네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배변 활동을 할 때 어른들이 변비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수분 섭취도 부족함이 있지만 복근에서 배변할 수 있는 근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배변할 수 있는 근육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코어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육과 마그네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 섭취가 어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몸에서 소변과 이제 절박뇨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 없어지려면 생활 습관도 좀 많이 고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한 10년 넘게 생활 습관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소변 보는데 또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절박뇨를 피하는 습관인데 이 절박뇨라는 것은 남성분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신경계 쪽 문제가 많습니다.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자극할 수 있는 것을 좀 피해 주는 게 상책인데요. 그게 바로 카페인을 좀 피해 줘야 되고 매운 음식은 좀 피해 줘야 됩니다. 특히 탄산음료라든 것들 이런 것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참았다가 소변을 봐서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방광에 300cc 정도를 채울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 300cc를 다 채워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소변을 한번 채워서 방광을 힘을 좀 키울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광에서 탱크에 소변을 가득 채웠다라면 수도꼭지의 힘도 키워볼 수 있게끔 힘을 좀 주면서 관략근 운동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략근 운동을 하고 방광을 감싸고 있는 이 근육까지도 키워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걸로는 단백질 섭취가 여기에 도움이 되고요. 콜라겐 같은 경우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나는 소변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자주 화장실을 가요. 그 이유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내가 신경을 많이 쓰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간다는 게 바로 내가 방광에서 이 소변을 모을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자주 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요량과 빈도를 한번 기록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 갔더니 조금밖에 안 나왔다. 이런 거는 기록을 한다든지 내가 기억을 해 놓으면 아, 이거 어차피 내가 지금 화장실 가봤자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나는 더 참을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갖게끔 기록이라든지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그네슘이라든지 태아닌을 통해서 내가 심리적 또는 신경계적 안정을 찾게끔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메가3를 섭취하면 이 신경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좀 막아줍니다. 그래서 오메가3에 대한 설명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또 해보면요. 내 음식물들이 잘 들어와서 잘 소화하고 나머지 잘 배출하는 게 바로 건강의 기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물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이게 소화하게끔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식이섬유가 꼭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또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는 또 효소를 좀 같이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계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신경계에서도 스트레스를 완화한다든지 신경계를 정상화해서 배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로는 마그네슘 필요하겠지만 태아닌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뇨 관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했을 때 소변 보면 어느 정도밖에 소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나가 좀 더 참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더 힘을 줘서 내가 관리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에 자신감을 좀 갖게 한다면 이 심리적인 불안감도 조금씩 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든지 절박뇨라든지 이 배뇨계의 불편한 증상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게 예방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3, 40대부터 일찍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분들은 조금 일찍 그런 증상이 오게 된다면 요실금이나 이런 거는 콜라겐이나 단백질 섭취 그리고 장내에 여러 가지 여성 유산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의 위험도 좀 막아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관리와 식이요법이라든지 생활요법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달아서 3주 동안 제가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